계속해서 책방 열어봅니다. 소소한 책 읽기. 오늘은 명절 특집 관계로 하루 당겨서 수요일 찾아뵙습니다. 홍정한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오후부터. 네. 목사님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내일은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릴 계획이고요. 주일은 주일 예배를 드릴 계획. 그래서 시간을 잘 쪼개서 뭐 가족들 또 친구들도 좀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휴가 길어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네. 또 뭐 가족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네네. 비행기 타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네.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꽤 많은 교회가 이번 주일 예배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낯선 분들이 좀 참여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둘 중 하나네요. 네. 우리 교인이 고향 간 경우 네. 또 오신 분들 네. 함께 예배 드리는 경우 두 경우인데 어쨌든 이렇게 길게 보내시는 분들 거의 뭐 엿새 일주일가량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시거든요. 네. 그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루 이틀 시간 내셔서 네. 책 속에 빠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이 있죠. 네, 그 배고자면 참 좋은 책입니다. 네. 목이 아프신 분들한테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베개로 쓰지 못할 만큼 너무 얇지도 않은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8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책 모비딕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지요. 네, 2주 동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지난 시간 저희가 본격적으로 줄거리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이 시간 소개받으신 이 책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허먼 벨빌의 모비딕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비딕의 등장인물 중 이슈메일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비딕의 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네. 에이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에이헤브의 관점이나 혹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허먼 멜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에 접근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에이헤브의 관점에서 좀 풀어가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 이슈메일은 성경의 이스마엘을 모티브로 삼은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이헤브도 그런 그 모티브를 삼은 인물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우리말 번역 영어 인명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슈메일, 에이헤브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네. 영어권 독자들, 원서로 바로 읽는 독자들은 그 표기 자체가 영어 성경에 나온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성경에 누구를 모티브로 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슈메일은 이스마엘이었고요. 에이헤브는 아합입니다. 아합. 네, 그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왕 5명 뽑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2, 3등 안에는 늘 들어갈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네. 예, 그 아합 왕에서 유래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에이헤브를 읽을 때 우리가 이슈메일이라는 사람을 읽을 때 이스마엘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이스마엘에 동일시하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방당한 사람, 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슈메일에게서 발견하고 이 작품을 읽어낼 수 있다라면 에이헤브를 통해서는 이슈메일은 추방당한 자, 본의 아니게 단절당한 자라면 에이헤브는 적극적으로 신을 거부하는 자, 적극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스스로 선택한 분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선장 에이헤브를 발견하고 이 작품에서 멜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겠죠. 네, 이 선장 에이헤브 이 작품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이 에이헤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에이헤브는 그
40년 정도 10대 때 배를 타서 40년 정도 배에서 인생을 다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을 배에서 보낸 사람인 네. 거죠. 그야말로 잔뼈가 굵었다. 배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뼈가 굵어지는 성인 시절까지 다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그 화자인 이슈메일이 네. 들려줍니다. 다리가 하나 없는 거죠. 하나 없는 다리에 의족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되었는데 보통은 나무로 만든 것들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무 의족이 아니라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달고 있습니다. 포경선의 선장이기 때문에 고래뼈를 쓸 수 있지 않는가, 뭐 당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설정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극도의 복수심을 가지고 추적하는 고래가 단순히 일반적인 포경선원들 혹은 포경선의 선장들이 갖고 있는 산업으로 자기 일로 고래를 잡는 것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게 의미심장하죠. 고래 때문에 다리를 잃었고 그래서 그 고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잃어버린 다리의 자리에 자기가 그 사이사이에 잡았던 고래의 뼈로 의족을 해놓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옛날에 모비딕과 마주쳤던 거예요. 그리고 모비딕과 일종의 대결을 벌였던 거죠. 고래잡이에 실패하면서 그때 다리를 잃었고 강렬한 모비딕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산업으로서 이익을 위해서 고래를 잡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고래를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고래 고기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름, 그 기름이 뭐랄까요, 그 상온에서도 이제 잘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윤활유로 쓸 수 있는 대량의 기름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대형 포유류가 바로 고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래를 잡아서 산업 문명 기술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산업 문명을 돌리기 위한 원동력으로 윤활유를 얻기 위한 이익 창출의 도구로 사람들은 고래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에이헤브는 아니었던 거죠. 자신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이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중책을 맡기고 싶을까요? 아니죠. 일을 오히려 망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이헤브의 노련함이 작품에 잠깐 묘사가 됩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 그런 동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선주, 배의 주인이 안다면 아무도 이 사람을 선장으로 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지에서는 아주 얌전한 사람인 거예요. 선원들에게도 자기가 그런 계획, 모비딕을 향한 복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공개하는 용의주도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이헤브를 단순히 복수심에 사로잡힌 다혈질,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한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헤브를 감성, 그리고 에이헤브와 대립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을 이성, 감성과 이성으로, 그래서 에이헤브가 감성에 치우친 사람이다. 혹은 프로이트식으로 구분하자면 에이헤브가 이드고 스타벅이 에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도식에 억지로 맞추는 것도 뭐 하나 시도해 볼 수 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에이헤브는 이성적인 면들도 잘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뚜렷한 목적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배에 태우면 안 되는 사람들도 배에 몰래 태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신이 모비딕을, 이 흰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놈을 잡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라는 걸 밝히는 순간 과거의 배에서 가장 무서운 사태가 선상반란이었습니다. 선상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측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존재들을 거기에 받아들입니다.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죠. 불을 숭배하는 그 종교의 신자들을
밀항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몰래 배에 태우는 거죠. 선장의 직권이랄까요, 월권이랄까요. 이 선원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으로 자신의 근위대로 네.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해서 이제 선주들 다 떠나고 이제는 배 띄웠잖아요. 배 떴으니까 배가 일단 뜨면 근위대가 될 조로아스터교들도 있고 그러니 이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화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면 술을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상선이나 어선은 타보지 않았지만 저도 군함을 2년 정도 탔었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나 배를 타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짧지만 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배놈들 뱃사람들이 뭐랄까요, 음주 가무에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육지와 격리되어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삶의 루틴을 잘 취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육지에 내렸을 때 먹고 죽자, 놀다 죽자, 이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현대의 함정 생활을 했던 저도 많이 봤거든요. 때로는 저도 그들 중에서 이제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던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절의 뱃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이헤브가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게 저 고래를 잡기만 하면 제일 먼저 보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포상을 해줄 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고래에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슴을 막 들끓게 하는 선동, 운명적인 네.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에 선원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비딕을 추격을 하는데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고래를 안 잡느냐, 다른 고래를 보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잡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 포경선 선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많이 잡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비딕과 이렇게 만나고, 그 모비딕과의 최후의 대결에서 어느 정도 승패가 보이지, 이렇게 승패를 가르기 힘든 것 같은 묘사가 좀 나옵니다. 그 고래잡이 배는 큰 배가 있고요. 거기서 또 달리는 작은 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배에서 바로 작사를 던져서 잡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배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큰 배는 이 바람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방향을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배에서 그래서 이제 팔뚝 굵은 사람이 노를 열심히 젓고 네. 어깨 좋은 사람이 작사를 던지고, 그 작은 배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기민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비딕에게 전문적인 작살잡이가 아닌, 물론 한때는 또 전문적인 작살잡이였겠지요. 이 에이헤브 선장이 이 모비딕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살을 던지는 것이죠. 이때의 작살은 거대한 화살 같은 거 끝에 로프가 밧줄이 달려 있어서 작살을 고래의 급소에 딱 꽂아서 고래가 죽으면 그 꽂힌 작살에 있는 로프를 당겨서 고래들을 배 쪽으로 당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비딕이 완전히 죽지 않고 바닷속으로 가는데, 이 에이헤브가 자신의 작살에 감겨 있었던 로프를 그 로프가 자기의 몸에 감긴 거죠. 그래서 모비딕과 에이헤브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비딕도 죽고 에이헤브도 죽었는지, 혹은 모비딕은 부상만 입고 에이헤브는 또 죽었는지, 그 작품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면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둘 다 혹은 에이헤브 한 사람만이 최후를 맞은 것으로 암시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 에이헤브가 그렇게 되고 나서 에이헤브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있었던, 그리고 화자인 이슈메일이 타고 있었던 퀴케그호가 다 그 침몰을 하게 되죠.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침몰을 하고 퀴케그호에서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이슈메일만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슈메일은 추방당한 사람, 본의 아니게 신으로부터 격리된 사람, 에이헤브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신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이헤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밝은 불의 정령이여, 페르시아인처럼 나는 한때 이 바다에서 그대를 숭배했으나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대에게서 크게 화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흉터가 남아있다. 나는 이제 그대를 아노라. 그대의 밝은 정령이여. 그리고 이제 저항이야말로 그대를 올바르게 숭배하는 방법이란 걸 아노라.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도 그대와 함께 도약하고 그대와 함께 불타며 기꺼이 그대와 하나가 되리라. 저항의 몸짓으로 그대를 경배하노니. 에이헤브는 신, 기독교적인 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뭐 정령이다라고 좀 낮추어서 표현하면서 내가 당신을 가장 잘 숭배하는 방법은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 당신을 올바르게 숭배하는 것은 당신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되게 잘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뭐 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인 것이죠. 저는 사실 20대 때 모비딕을 처음 읽으면서 네. 에이헤브의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뭐랄까요, 끝나지 않은 사춘기의 여파라고 할까요? 저항의 몸짓으로 그대를 경배하노니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춘기의 여파에 사로잡혔었던 저뿐만 아니라 현대인 혹은 근대인 현대인들이 전통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 혹은 문명과 기술 중심의 과학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속으로 진입해 들어간 현대인들의 가치관이기도 했던 거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신의 명령을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이 과연 인간의 길인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길이 있다라고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에이헤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꽤 많은 이 모비딕의 독자들이 에이헤브에게 강하게 감정이입하고 그리고 되게 멋있게 이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품에서 에이헤브가 맞는 최후의 장면 그리고 이슈메일이 마지막에 구조되는 장면들을 보면 멜빌은 에이헤브를 멋있게 그리는 거는 뭐 그의 그 소설가적 재능이 빚어낸 비극일 수도 있지만 그가 우리에게 에이헤브처럼 살라라고 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에이헤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 특히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이 고래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 대비해서 이슈메일은 추방된 존재였지만 이스마엘이 추방된 존재였잖아요. 추방된 존재였지만 마지막에 그는 구조받거든요. 그를 구조해준 배의 이름이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첼호죠. 성경의 라헬인 겁니다. 네. 라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네.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죠. 네.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었고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그리고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등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12민족이 되었었죠. 네. 그러니까 레이첼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 배에 이슈메일이 탑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추방당했던 자가 오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환란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 처절한 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능력과 전혀 무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의 이름에 해당되는 레이첼호에 구조되는 구원받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빌은 아마도 에이헤브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은 있겠죠. 그것을 탁월하게 잘 그려내긴 했지만 에이헤브의 길을 독자들에게 권한다기보다는 결국은 구조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공감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아주 세련된 문학적 기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학 작품 소설인데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네네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 작품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 점을 좀 꼽아본다면요. 여기서는 참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스타벅 1등한 회사, 커피 프랜차이즈의 이름의 원천이 된 네. 스타벅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도입니다. 퀘이커 교도이고
그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 퀘이커 교도 같으면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의 한 축을 이루고 평신도교회의 전통을 잘 가지고 있는 독실한 퀘이커 교도인 스타벅은 독실한 신앙과 이성으로 에이허브의 그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런 그 행위에 제동을 걸리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뭐 종교적으로는 배화교인들, 조로아스터교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등장합니다. 뭐 식인종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슈메일을 처음에 도와주었던 사람, 이슈메일이 그 퀴케그에 타도록 그 피코드에 타도록 도와줬던 사람인 퀴케그 이런 사람은 원래 식인종이었어요. 이 외딴 섬 코코보코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코보코 섬의 그 식인종 추장 아들 출신인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코드호라는 배는 크게 보면 세계, 작게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 혹은 사회를 상징하는 은유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세계가 혹은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에이헤브와 이슈메일이라는 두 사람의 그 양대 축을 놓고 살펴보았을 때 허먼 멜빌은 예언자적 소설가들, 예술가들이 갖는 아주 민감한 예언자적 감수성으로 당대 미국, 당대 서구 사회의 미래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인종들이 탑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에 일종의 관찰자, 자신이 미국 사회의 주류가 아닌 소설가 멜빌은 아마도 관찰자이자 화자인 이슈메일의 감정이입을 했겠죠. 마치 자신이 추방된 존재, 전통적인 신앙 혹은 구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신대륙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이 감정이입을 했을 텐데 그 세계를 움직여가는 리더가 누구인가? 그 세계를 움직여가는 리더는 그 에이헤브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개인의 복수심이라는 명분이 될 수 없는 그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황금과 그리고 쾌락을 약속하고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웅변으로 일종의 궤변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서 그 세계 전체를 배 전체를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은 서구 사회의 모습이라고 허먼 멜빌이 예측한 것이죠. 허먼 멜빌이 물론 점쟁이처럼 예측해서 이 작품이 출간된 이후에 벌어질 세계대전을 예언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징후들을 읽어낼 수 있는 예술가의 감수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려줍니다. 제가 이 작품을 급히 골라서 같이 읽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시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통과하다 보면 저는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에이헤브에게서 좀 여러 사람들을 많이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적과 나로 세계를 단정짓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이렇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합리적인 설득이나 이 이유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죠. 이 사람이 개인적인 복수심,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기준 때문에 사람들에게 황금과 쾌락을 약속하면서 그 복수심으로 적과 나, 우리 편과 상대편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에이헤브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이헤브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배의 선원들이 있습니다. 에이헤브는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배화교도 선원들까지 태웠는데요. 근데 그러한 그 준비가 무색할 정도로 선원들은 에이헤브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했었죠. 이 에이헤브가 약속하는 그런 황금 그리고 그의 복수심에 동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과 적과 나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는 지도자들에게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동조해서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는 길에 음.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작품인데 두 가지를 먼저 앞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작품이 시작할 때 그 메이플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욥기 이야기,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네네네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도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네. 그리고 이 슈메일이 마지막에 살아남은 장면, 구조된 장면에서는 욥기의 대사를 인용하고 그리고 출발할 때, 항해를 출발할 때 선원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설교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이야기,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요나 설교가 결국은 이후에 그 피코드호의 선원들, 이 슈메일을 포함한 피코드호의 선원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의 압축판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멜빌은 요나 이야기의 구도 속에서 이 작품을 읽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요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치다가 어떻게 보면 도망친 선교사의 네. 이야기이죠. 도망친 선교사를 주님이 체포해서 물고기를 보내서 체포하시고 그가 원치 않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의 줄거리죠. 그 피코도가 침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밥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나 이야기와 맞물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슈메일이 마지막에 레이첼호, 라헬호에게 구조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와 다시 한번 맞물려서 공명하는 것이죠. 우리 요나 이야기에서 그가 구조됐던 것이 우리는 어릴 때 그 성경 동화 같은 것들, 성경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 큰 고래 안에 네.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도안 같은 것들을 많이 네.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뭘 하면서 생각했냐면 생선을 손질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 생선의 내장 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선이 뭐 고래든 아니면 다른 생선이든 물론 요나에는 그 어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어떤 물고기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는 것이 물고기가 바닷물을 삼키고 혹은 다른 먹이들을 삼키고 그러면서 요나를 삼켰으면 그 위산이 나오고 네. 그 막 몸이 따끔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끈적거리고 어둡고 빛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물고기 뱃속에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몇 시간만 빛이 없어도 막 정신이 막 불안해지고 막 미칠 것 같은데 요나가 빛이 없는 공간 그리고 썩은 비린내가 나고 네. 그 막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장면이 요나서의 또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죠. 이 슈메일은 자기 자신을 추방된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그가 실제 이름이 이슈메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은 콜미 이슈메일이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본의 역자는 나를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라고 네. 함으로써 실제 이름이 이슈메일이 아니라 이슈메일이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자기 자신을 추방된 존재, 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가 온갖 고생과 고초 끝에 레이첼호, 라헬호,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품에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그리는 것은 이 작품이 모든 위대한 예술이 그렇듯 인간의 고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비딕을 20대 때는 에이헤브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었다면 40대가 되어서 다시 만난 모비딕을 보며 이 슈메일에게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을 하게 됐습니다. 20대 때 저는 신에게 저항하는 도전하는 그러한 현대 과학 문명의 세례를 받은 젊은이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었다면 지금 저는 멀리 왔더니 양떼를 떠나서 살아보려 했는데 세상의 어느 곳에도 피할 곳이 없고 오히려 나를 지탱하고 붙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런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모비딕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건서적보다 저에게는 훨씬 경건한 책으로 이 복수심에 사로잡힌 에이헤브가 아니라
추방되었으나 결국 구원되는 그 이슈메일의 이야기가 저를 울리는 그 위대한 경건서적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네. 문학 작품이 아니라 경건서적이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위대한 문학은 저는 모든 위대한 경건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구조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에 대한 네.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네.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 긴 연휴 동안 큰 결심하시고 모비딕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곡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입니다. 이 곡 전하면서 홍 목사님 보내드리지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제 찬바람 부는 11월에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또 좋은 작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